지금 한 35억 정도 투자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오너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IR을 받을 수 있을까요? 좀 어느 정도 규모의 금액이 필요하신 건지 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잠시 좀 쉬시면서 그 고민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대기업이 아닌 이런 중소기업이 제조업을 하는, 특히 저희 같은 하드웨어 플랫폼을 만드는 이런 회사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제일 궁금하고요. 경연대회나 이런 데 가서 우승도 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결국은 투자까지 잘 이루어지진 않았었어요. 그 이유가 그냥 단순히 저희가 제조업이고 중국이나 다른 베트남 이런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업체들한테 질 수밖에 없는 구조처럼 보여서 그러는 건지, 뭐 시장이 작다, 누가 실내에서 자전거를 타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 굉장히 큰 시장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어떤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한계에 부딪힌 것 같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고배를 마시다 보니까 과연 우리나라에서 하드웨어를 만드는 중소기업이 투자를 받고 성공할 수 있을까? CES에서 혁신상도 받고 왜 VC 투자는 안 되는가? 기술의 우수성이나 뭐 이런 부분은 인정을 받았지만 실제 고객은 소비자가 될 텐데 그 소비자한테 이 좋은 걸 어떻게 알릴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잘 어필을 해주셔야 FI라고 표현하는 재무적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출이나 팔로가 확보된 것이 확인이 돼야지 내가 이만큼을 돈을 더 넣었을 때 스케일업이 돼서 매출이 뻥 터지겠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단계라면 SI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좀 더 이제 시너지 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 받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드웨어를 만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존버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뭐 누구죠? 컬리 그 대표님 뭐 전세금 빼서 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하드웨어도 이거 해보니까 생각보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을 모아놓고 있었는데 진짜 그거를 다 쓰게 되더라고요. 사실 CES에서 저희가 엄청난 성과를 거뒀거든요. 사실은요. 그때 한 매출 한 200억 올릴 수 있는 계약이 곧 되는 줄 알았어요. 저희는. 그리고 와서 그때 막 준비하고 있다가 팬데믹이 딱 터진 거예요. 근데 저희가 팬데믹을 어떻게 대처할 줄 몰라가지고 전혀 대처를 못했었어요. 결국은 이것들이 이제 뭐 미뤄지고 지연되다가 성과가 매출로 이어지진 않았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도와줄 분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저는 원래 사실은 부동산을 전공했어요. 임대사업자를 한 20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부동산에 지금 담보를 넣어가면서 지금 제3자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지금 한 35억 정도 투자했거든요, 제가. 앞으로 이걸 어떻게 더 끌고 갈까 하다가 그냥 밑바닥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그게 좀 뭔지. 하드웨어를 왜 투자를 많이 못 받는 것처럼 느끼시는지 아시는 것 같아요. 중국이나 이런 데서 금방 팔로우 나온다. 사실 우리도 어떻게 그거를 방어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전략이 있다면은 아마 투자자들도 그럼 이거는 몇 년 더 갈 수 있겠네 이런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중간에 뭐 저기 SI 투자나 이런 걸 하면은 그들과 연결해서 엑시트를 그쪽으로 할 수 있는 M&A 방식으로 엑시트를 할 수 있는 루트가 생기기 때문에 그쪽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고요. 정말 순수하게 FI 투자만 받는다면 이 펀드 만료 기간 4, 5년 안에 우리가 상장까지 가져야 돼요. 뭐 그런 플랜이 있는가? 그런 그 뭔가 회사에서 제시를 해주시지 않으면 저희도 저기 LP라든지 가서 설득하기가 좀 곤란하죠. 그래서 그 같이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함께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창업을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현타가 오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좀 쉽게 쉬어본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어디에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을 집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한 늪에 빠지게 됐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매출액이 약 20억 원, 그러니까 19억 5천만 원이 나왔는데요. 5억, 5억씩 거의 비슷한 균등으로 각각 다른 사업 분야에 돈을 매출을 벌이게 됐습니다. 스마트 공장으로 또 5억 정도가 나오고 AI 솔루션 판매로 5억 정도가 나오고 이제 드론으로 디지털 트윈을 하는 사업으로 한 5억 정도가 나오고 이 뇌파를 진단해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이 빅데이터 영역에서도 한 5억 정도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안 좋다고 느꼈어요. 너무 문어발식 확장을 해나가고 있더라고요. 또 1월부터 4월까지 지금 사업을 몇 개 신청했고 몇 개가 합격했고 또 몇 개는 탈락했고 뭐 하고 사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소위 오너리스크가 딱 발전한 시점에서 오늘 이 자리가 투자라는 자리를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IR을 다녀본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오너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과연 IR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체적인 사업 구조의 형태를 들어보면 저희는 플랫폼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이 네 가지 영역을 어쨌든 초기 기술로서 개발을 하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역량과 그리고 능력을 8년 넘게
보여주신 게 맞아요. 성장 범위의 확장성도 있지만 저는 영역의 확장성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플랫폼 회사가 가진 사실 가장 큰 매력은 무궁무진한 확장성이에요. 여기까지 오시기에는 이제 본인 역량으로 이렇게 오셨다면은 제가 봤을 때 저희 회사가 더 클 수 있는 방법은 이제부터 그 각각의 파트에 대해서 협업을 할 수 있는 회사들 하나씩 붙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사실 다른 곳과 같이 한다고 해서 이게 이제 남의 것이 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초기 연구자에서 이젠 사업을 영위하는 비즈니스 영역으로 가실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파트너를 찾고 파트너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걸로 앞으로 또 한 8년을 보내시면 조금 더 회사가 성장도 되고 그리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훨씬 더 매력적인 회사가 되지 않을까. 어차피 대표님은 그냥 뭐 회사와 일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뭐 현타오르니까 일단 뭐 개인 삶은 꼭 좀 챙기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왜냐면 그 들어보니까 우리 회사는 우리 대표님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왜 마이크를 드리냐면 조금 전에 정지현 박사님이 말씀하신 게 저는 좀 다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가 플랫폼처럼 보이고 뭐 이것저것 용역 사업 뭐 5억씩 좋은 매출도 나오면 한 22명 직원들 행복하게 먹고는 살죠. 네, 근데 더 이상 성장하기는 못할 거예요. 왜냐면 저는 지금 영상을 봤지만 우리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IT 용역 서비스 회사인가? 스마트 공장이 나왔다가 뭐 AI도 나왔다가 플랫폼도 나왔다가 하나만 드립다 파도 될까 말까 한 건데 그걸 다 하시고 계시는 거면은 우리 회사의 코어는 뭐지? 투자자들도 우린 뭘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까? 지금 현재 상황에 좀 발전의 의미도 좋지만 잠시 좀 쉬시면서 어떤 회사로 이 회사를 만들까? 우리 회사의 업은 무엇인가? 그 고민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작년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엄청 이상한 곳에서까지 섭외가 많이 들어와서 쓸데없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은 중기부 AI 전략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강연을 나가거나 강의를 나갈 때가 많은데 사실 이 한계성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외부의 자금을 받아들여서 비즈니스를 분명히 집중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너무 무서운 거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실제 한 발짝 나가게 되면 그래도 지금까지 버텨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진 않을까. 굉장히 솔직한 질문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많은 기업들이 사실 이제 슈퍼맨과 같은 대표가 어느 스테이지까지 기업을 일구잖아요. 이제 그 단계에서의 되게 고민이신 것 같아서. 근데 사실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거 되게 감사드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생각들도 정말 귀했던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서 화물 운송하는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또 개발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해외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들한테는 기존의 한국 스타트업들에게 투자하는 것과는 또 기준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사업하고 끝내면 시장은 전 세계 1%밖에 안 되잖아요. 당연히 저희 글로벌 가야 될 것 같고. 제가 만약에 이제 베트남 쪽 비즈니스나 스타트업 투자한다고 하면은 이 대표자가 과연 베트남 현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지 그런 걸 궁금해할 것 같아요. 특히 시대 투자는 지표보다는 기획력이라든지 대표님의 역량을 또 많이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어필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 베트남 쪽에 좀 투자를 많이 하는 엑셀러레이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한번 찾아가면은 꼭 투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업을 전개할 때 도움되는 부분들을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케팅을 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하고요. 근데 인력이 그냥 인력이 아니고 유능한 인력이 필요한데 저희가 제품 개발도 하고 뭐 다 아시겠지만 이것저것 하는 상황에서 다른 동네에 가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좀 쉽지가 않고. 사실 저도 뭐 이쪽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 심사역은 아니지만 사실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응급 이제 처치 키트, 그래서 저 이걸 보면서 과연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 중에서 집에 저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거를 통틀어서 응급키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 그리고 사실 응급키트를 가지고 있다 치더라도 사실 거기서 쓰는 거는 대부분 데일밴드입니다. 데일밴드하고 뭐 반창고 정도? 나머지는 사실 뭔가 들어있어도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를 거고요. 아이디어 괜찮겠다 생각을 했다가 반대로 딱 돌아와 보면은 그럴 거면 그냥 내가 집에다 데일밴드를 사지 왜 우리의 제품을 따로 사야 할까? 사실 그렇다면 우리의 제품이 왜 필요한지 지금 고민하시는 그런 인력 부분에 앞서서 투자자가 그냥 우리를 보기에 데일밴드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파는 회사들과
우리와의 차별성이 사실은 어디에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못 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성장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포인트 이런 것들이 더 어필이 더 필요할 것 같고 농경지에서 메탄 발생량을 저감할 수 있는 비료를 현재 개발을 좀 하고 있고요. 기능성 작물을 이렇게 키우는 것이 그런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20여 년 동안을 연구만 했습니다. 사실상은요. 그래서 사업화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이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제가 창업을 하게 되었고 시드머니는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커머셜라이징을 하기 위한 그 투자금을 받는 것이 좋은 방안인지 이 전체 일련의 플랫폼 자체를 필요한 기업에 넘기는 것이 더 좋은 건지 이걸 건설 자금을 일정 부분 받아서 밸류업을 좀 시켜서 후에 이렇게 이제 한번 엑시트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좀 어느 정도 규모의 금액이 필요하신 건지 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첫 스타트는 저희들은 한 5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도 좀 제조업을 많이 하는 오래된 하우스들이랑도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어떠한 성과를 안 갖추고 본인의 공장이 없는데 VC들이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하는 경우는 막 핫한 트렌드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그린 뉴딜 뭐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조금 어렵다고 봐지고요. 차라리 기본화 신보 중진공은 오히려 플랫폼 서비스보다 제조업 융자는 더 많이 해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하는 게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보통 출자하는 농식품 펀드들이 그런 거를 많이 하고요. 그거 전문으로 투자하는 회사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쪽으로 좀 뭐 접근 먼저 해보시면 관심 많이 가지실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6개월, 1년차 스타트업들을 위해서 어떤 지표들, 어떤 키밸류들에 좀 집중을 해서 모아봐라. 예를 들면 유저수라던가 뭐 초기 매출이라던가 어떤 밸류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 값이 돼줘야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혹시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유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공급자 풀을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공급자 풀이 뭐 100개가 있다고 해서 유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유효한 공급자 풀을 확보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그거를 전국적으로 먼저 시작하시는 것보다는 특정 뭔가 테스트베드가 되는 지역으로 해서 뭔가 유의미한 시장 데이터를 뽑은 다음에 공급자 풀을 어떻게 더 확보를 해야 더 유저수를 확보하는 게 유리하더라 뭐 이런 것들을 추론할 수 있게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유저풀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단계부터 뭐 특정해서 몇 개의 공급자 풀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초기 투자자분들이 뭔가 지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교문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처음 보는 거는 기획력, 이 사람의 기획력이 어느 정도이냐, 그리고 이 사람이 과연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만 굉장히 많이 하고, 제가 이걸 그래서 이제 4년 가까이 하면서 느꼈던 건데, 초기 투자 심사를 할 때는 사실은 이 대표자를 오래 만나고 오랜 기간 보면 볼수록 성공 확률은 높아진다라고는 사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투자로서 초기 투자하는 심사위원한테 어필하기보다는 그냥 이런 자리에서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냥 고민 상담을 하든지 아니면 멘토링을 좀 받으면서 본인이 어떤 사람이고 이 아이템이 어떤 것인지를 좀 보여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6개월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 얼마큼 성장했는지를 심사위원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고 하면은 그 이후부터 아마 투자가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정부 지원 사업들도 좋고 보증 프로그램도 좋으니까 굳이 낮은 밸류에 초기 투자를 받기보다는 조금 더 성장했을 때 투자를 받는 게 대표님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오늘 유별난 토크 이것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진행을 하면서 약간 좀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더 오래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귀한 자리인 것 같고,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도 너무 이렇게 좀 깊은 고민을 내놓으셔가지고 이제 주최 측한테 문자 드리면서 조금 더 해도 되냐 막 이러면서 좀 진행을 했는데, 뭐 혹시나 이때쯤 그냥 대충 끝나겠지 하고 오신 분들이 또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유별난 토크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